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부동산 골든타임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월요일은요,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들 좀 자세하게 살펴보는 세 남자의 부동산 이야기 시간 진행이 됩니다. 자, 우리 시청자들 세미나 때 보니까 반응이 뜨겁습니다. 이 세 남자의 부동산 이야기가 전혀 다른 포메이션에서 그런지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신데요. 언제나 그 관심 이어가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하실 세 남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남자는 저고요. 두 번째 남자는 요즘 아주 왕성 활동을 하고 계시죠.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이재문 소장 나오셨고요. 주식회사 도시아공강 곽창석 대표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네, 오늘 이렇게 세 남자와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그래도 좀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눠봐야겠죠. 오늘의 주제는 시작하면서도 좀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요즘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주제입니다. 바로 주제 공개해드릴게요. 2018년 초과이익 환수제 그 부활이 부동산 시장의 뜨거운 감자인데 오늘 타이틀 초과이익 환수제 누구냐 너 이런 주제로 오늘 진행해 보겠습니다. 누구냐 너 그러면 어떤 놈인지 좀 알아봐야 되겠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어느 분이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어제 오늘 뉴스를 도배한 내용이 아마 잠실 5단지 내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50층을 진행하고자 했는데 35층으로 이제 결정을 해갖고서 다시 이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제출했다라는 내용의 저변에는 아마 초과이익 환수제를 배경에 깔고 그것이 지금 35층으로 진행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는 어떤 계산이 깔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지금 세인의 그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2006년 그 참여정부 시절에 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개발 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고 그 이익을 환수해서 어떤 주택 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 실시된 제도는 많은 논란의 여지를 남겨왔습니다. 2012년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현재 2017년 12월 31일까지 약 5년간 이제 유예가 됐는데요. 그 유예가 된 제도가 이제 다시 2018년 1월부터 시행될 것이라는 논란의 여지에 빠지면서 다시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관심을 받는데 쉽게 얘기해서 재건축 조합원이 1인당 3천만 원 이상의 이득을 실현했을 경우에 구간별로 10%에서 50%까지 어떤 개발 이익을 재건축 부담금으로 이제 납부하는 그런 제도를 준조세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부담금을 말합니다. 좋습니다. 그 도정법에 보면 지금 우리 이재문 소장이 얘기했던 그 법의 조문의 말미에 국민경제 건전한 발전과 사회통합의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사회통합이 아니고 사회분열을 시키는 것 같은데 주택의 공공성을 좀 강조했다라고 봐야죠. 근데 왜 돈이 남은데 왜 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저기 이번에는 그 계상하는 방법이 뭐 일단 그 저희가 CG를 준비하긴 했는데 일단 큰 틀에서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시대가 좀 바뀌어가지고 옛날처럼 집값이 많이 안 오르는 상태라서 뭐 이렇게 적용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요. 계산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이제 재건축을 진행을 하려면은 최초에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진위 설립 시점으로부터 이제 사업을 진행해서 조합 설립인가 뭐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하고 뭐 또 이주 착공하고 또 이제 준공이 되는데 이 준공되는 시점 이 사이에 시세 차익을 이익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익 중에서 이제 초과 이익에 대해서 환수를 하게 되는데 이 초과 이익을 어떻게 보냐면은 보통 우리가 추진위부터 준공 때까지면은 근 10년 가까이 걸리거든요. 그 사이에 이제 시세 상승한 부분 자체를 시세 차익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이제 준공 시점의 시세에서 그동안 들어간 비용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뭐 공사비도 들어가고 운영비도 들어가고 이런 부분을 빼고요. 또 주변 지역에 평균적인 주택 가격 상승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공제를 합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그 각 가구당 3천만 원씩은 또 빼줘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남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과를 하게 되는데 금액이 적으면은 그 부과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 3천만 원대 정도 되면 한 10% 정도. 그래서 이렇게 점점 높아져서 이 초과 이익이 1억 1천만 원이 넘어가면은 약 한 50% 가까이
이 부과를 하는 그래서 이제 누진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사실 부과를 하는데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양도해서 그 실제로 돈이 들어왔으니까 낼 수 있지만은 이 초과이익 부담금의 경우에는 그냥 시세만 올렸는데 돈을 받은 게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속된 말로 얘기하면 생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과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 시청자들이 이제 신문이나 있던 매체를 봤을 때 프레임을 딱 설정을 하는 게 지금 좀 전에 CG가 나갔잖아요. 그래서 6구간으로 나눠져 있는데 면제 구간 1번부터 해서 6구간 나눠져 있는데 보통 신문에 그렇게 나는 거죠. 3천만 원이 넘으면 최대 50%까지 낸다 그러면 중간 구간 다 생략되고 누진되는 생략되고 3천만 원 넘으면 무조건 5천만 원 나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뭐 우리 점잖은 법적인 용어 두 분께 들었고요. 이제 경론을 한번 벌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입니다. 2017년 12월 31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유예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끝날 것 같습니까? 두 분의 생각 어떻습니까? 끝난다는 건 이제 다시 재시행된다라는 거를 뭐 재시행 될 수도 거죠? 있고 아니면 재시행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일몰이라는 자체는. 근데 저는 이제 우선적으로 2017년 경제 상황을 좀 유심히 좀 봐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재건축 안전한 대답 말고 초과 이익 부담금 제도 자체가 예. 부동산 경기가 고공 상승을 하고 사실 참여정부에서 어떠한 규제책을 내놓더라도 사실 부동산 경기를 잡지 못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건축이라는 어떠한 이 시장의 어떠한 규제 필요성에 의해서 도입이 됐는데 사실 2014년, 2015년, 2016년 동안 부동산 경기가 과도하게 상승을 했지만 2017년 이후부터는 약간 이제 부동산 시장의 어떠한 그 뭐라 그럴까 성장세를 조금 둔화된 부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부동산 경기가 조금 침하가 되거나 거래 실종이 된다든지 이렇게 된다 그러면 또다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될 수 있는 확률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과잉 공급의 우려가 있는 분양 시장보다는 재건축 시장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정책 목적이 좀 당위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라면 조금 더 한 번 더 유예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정훈 선생님은 일단 유예 쪽으로 가닥을 잡고요. 네. 우리 곽 선생님도 동의하십니까? 저는 이번에는 유예가 안 되고 부활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부동산 정책이라는 거는 이렇게 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인 거는 맞는데요. 이게 이제 입법사항이라는 거죠. 국회에서 입법을 해야 되고 또 올해가 그 연말에 대선 일정이 있습니다. 사실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사실 극소수라고 봐야 돼요. 재건축만 하는 그렇죠. 재건축만 하는 거고 또 사실 강남권에 많이 해당되는 얘기고 이러다 보니까 연말에 대선 전국이 됐을 때 과연 이 초과이익 환수제를 다시 유예시켜주는 선택을 국회에서 할 수 있을까? 아무래도 표가 중요해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일단 요번에 이제 유예 끝내고 부활하는 걸로 했다가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이제 뭐 다음 정권이 들어선 다음에 다시 뭐 유예라든가 뭐 또는 배지라든가 이런 논란이 재점화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대선 전국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요즘 가장 좀 이슈로 떠오르는 대선 전국의 시기는 연말보다는 좀 벚꽃 대선이다라는 말이 더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연말이 되면 벌써 차기 정부가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동산 얘기하고 있는데 정치 얘기도 같이 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죠. 이제 만약에 연말에 차기 정부가 들어서 있으면 또 그게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뭐 폐지 논란이 나올 수도 있고 그 상황이 또 경기가 침체돼 있다면은 뭐 다시 유예되거나 폐지되거나 이럴 수도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만약에 전국이 대선 전국이 뭐 이렇게 연말까지 간다면은 제가 볼 때는 확률적으로는 그 한번 그 부활시키지 않겠는가. 되게 전 그게 싫어요. 제가 늘 얘기했지만 타인갭, 이 표를 의식하지 않는 정치인이 올곧은 입법을 하고 올곧은 정치였으면 좋겠는데
뭐 쌀 직불금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얼마나 그런 타임갭을 의식한 그런 정책들이 많습니까? 너무 싫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지금 저기 우리 김영국께서 말씀하셨듯이 대선 전국이 앞으로 당겨진다라면 과연 이 대선 핫 이슈에 부동산 정책이 과연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논란의 여지를 2018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이거를 6개월, 7개월 땡겨와서 지금부터 그 규제를 풀겠다. 안 풀겠다라는 논란은 조금 성급한 거 그렇죠. 같고요. 지금 아직까지 일몰 시한이 아직까지 뭐 1년 가까이 남아 있는 거니까 그거는 미리 예단하긴 그런데 그러면 곽 대표님이 아까 부활 쪽에 한 표를 던지셨는데 그걸 조금만 더 설명해 주세요. 왜 그러면 시장을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시장 상황이 뭐 극도로 침체돼 있다면은 한 번 더 유예해 줄 가능성도 어떻게 있긴 보세요? 있어요. 지금 3월까지 현재까지 오늘까지 그 1월 달부터 했을 때 이 반향이 또 예측 전문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작년 11.3 대책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뭐 예. 이렇게 너무 강한 규제고 이게 시장을 많이 침체시킬 거라고 그랬지만은 저는 뭐 한 3, 4개월짜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시장에 에너지가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제 봄 들어서면서 다시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올 연말 가도 시장이 극도로 뭐 침체한다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정상적인 상황이라면은 뭐 이렇게 일단 올해는 그 뭐 일단 일몰을 시켰다가 내년 이후에 가서 다시 재논의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재용 선생님 하실 얘기 있을 것 같은데 3, 4개월짜리인데 그러니까 뭐 3, 4개월짜리라기보다 이제 정책이 세팅돼서 시장의 어떤 반응을 제대로 읽기에는 그 정책이 언제 세팅이 됐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 얘기 말고 11.3 대책이 겨울에 세팅됐잖아요. 그러니까 비수기였고 그 비수기의 어떤 영향이 이제 성수기 때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는 있는데 결국에 11.3 대책임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때문인지 몰라도 현재까지 재건축 시장은 좀 서울을 중심으로 좀 달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정책이 시행이 되든 시행이 되지 않든 정책의 효과는 일부 지역에 사실 불과하고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봤을 때에는 강남 4구에 좀 국한된다라고 현재까지는 보여지기 때문에 이 제도 자체를 시행을 함으로 인해서 비난을 감수할 것인가 아니면 이 제도를 한 번 더 유예를 함으로 인해서 부동산 경기를 고양시킨다라는가에 따른 어떤 의도된 어떤 정책적인 목표가 있을 거라고 좀 보고요. 제가 이제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강남구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이 1,142만 원 정도 됐더라고요. 제곱평당. 그리고 서초구가 1,227만 원. 이제 방송이니까 3.3 제곱미터당. 그리고 사실 강남구 서초구가 한 1,100에서 1,200 구간 정도가 상승이 됐고 송파구하고 강동구는 오히려 절반 정도밖에 상승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나머지 지역은 현재까지 미미하기 때문에 아주 좀 국지적인 효과를 좀 띄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그런 단지들에서는 이 재건축의 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르는 부담금 폭탄 이런 부분들이 너무 이렇게 심리적으로 압박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압박을 합니다. 하죠. 지금 사업계획 뭐 시행 인가를 받아도 관리 처분 받으려면 또 서류 검토하고 하는 데만 해도 시간이 걸리는데 급하죠 당연히. 근데 사실은 초과이익 환수가 뭐 유예가 될 거냐 일몰이 될 거냐 이건 잘 모르잖아요. 더 중요한 거는 늘 최악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합원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일몰이 됐을 때 초과이익 환수 되면은 사업을 못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내에 빨리 사업을 진행해서 관리처분 인가 신청까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똘똘 뭉쳐서 지금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고 이 결과는 나중에 시장의 어떤 뭐 변화라든가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그냥 내버려뒀을 때 추진할 수 있는 단지가 있는데 지금 조금 무리하게 일정을 다퉈서 올해 연말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추진이 많이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한 2~3배, 뭐 3배 가까이는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올해 연말까지 관리처분 인가 신청을 하면은 이 물량들이 내년 이후에 이주 철거가 또 몰리게 되는 결과를 갖고 오고 이주 철거가 몰리면은 결국은 전세난으로 이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제도가 몰고 올 부작용 이런 것도 좀 입법을 하면서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를 보면은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입법을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초과이익 환수제는
일몰이 되건 유예가 되건 그 결과와 상관없이 2019년 이후에 많은 이주 단지를 양산하게 되고 이렇게 수도권의 그 전셋값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분께 같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아까 곽 대표님께서 얘기하셨던 그 부동산 경기 침체가 3, 4개월짜리다 뭐 조금 더 갈까 이런 얘기 근간에 11.3 대책이나 11.25 대책 자체가 부동산 경기를 잡자고 한 게 아니고 제가 아는 입법 취지는 가계부채 문제 때문이었단 말이죠. 근데 가계부채 문제는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중도금 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단지 같은 경우에는 보증을 안 써줘갖고 지금 제2, 제3 금융까지 알아보고 있는데 그런 문제 좀 대입을 하셔갖고 시장 얘기를 좀 해주시죠. 그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14년부터 수도권 이제 부동산 장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15년에 공급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18년이 되면 입주 대란이 일정 부분은 일어날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뭐 중도금 집단 대출 같은 걸 안 해주면서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빠른 속도로 공급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올해 지금 상반기도 뭐 이렇게 집단 대출을 규제해버리면은 거의 뭐 분양하기가 힘든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18년도에 잠시 입주량이 늘어나겠지만은 이 상태면은 앞으로 2년 반, 3년 후에는 또 입주량이 부족해지는 이런 결과를 몰고 온단 말이죠. 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라서도 지금 이주 물량은 늘어나죠. 지금 공급 못하게 해가지고 또 19년 이후에는 입주량 줄어들죠. 이건 다시 전세난을 일으키려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재건축 수요의 어떤 집중화, 재건축의 어떤 몰림에 의해서 이제 어떤 일시적인 공급 부족 문제라든지 전세 수요 증가에 따른 어떤 그 부분은 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근데 이제 2014, 2015, 2016년 동안 3년 동안 우리가 주택을 분양하고 한 60, 70%의 60만 호, 70만 호의 아파트들이 공급된 건 일단 일반에게 공급이 됐기 때문에 2019년까지는 저는 공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2019년까지 2016년 이전,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집단 대출을 받아놓은 그 분량은 결국에 어쨌든 준공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가계부채 증가는 뭐 지속적으로 될 것이고 한국은행에서도 월 4조에서 6조가 지속적으로 집단대출에 의해서 증가할 것이라는 이미 분석을 내놨다라는 얘기죠. 이미 1344조가 넘는 가계부채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매달 가계 부분에서 주택 부분에만 한 4조에서 6조 부분이 증가한다라는 건 1년에 한 60조가량, 50조에서 60조가량이 증가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영업자 대출, 경제가 안 좋으니까 이제 자영업자 대출이라든지 청년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증가하기 때문에 저는 가계부채 증가는 뭐 2018년, 2017년, 2018년에도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이 가계부채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부동산 가격이 좀 올라가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채 부담을 좀 줄여주거나 아니면 내가 소득이 증가하거나의 방법인데 현실적으로는 조금 그런 것이 어렵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기 때문에 조금 우려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려를 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우려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내수경기 활성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책 나오는 거로 봐서는 요원하고 지금 당분간 요원한 것 같고 세계에서는 대한민국이 기초체력이 좋고 괜찮은 나라로 가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지금 힘들고 나라가 당장 문제가 될 것처럼 얘기해서 답답해서 드린 말씀이 그러면 주택가격은 그렇게 안 올라가고 그 내수경 체력이 안 받침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제가 하나 찾은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14, 15, 16 얘기하셨죠. 거꾸로 11년부터 14년까지 그 이전에는 평균 주택 공급이 47만 호가 됐었어요. 근데 11년부터 14년까지는 30만 호밖에 공급이 안 됐었어요. 그 잉여에 대한 거는 계산이 전혀 안 되고 14년부터 16년까지 과잉 공급된 얘기만 자꾸 하면서 18년, 19년인데 실제 정부 공공부문의 택지는 11년부터 급격히 줄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과잉 공급의 문제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것이 진짜 수요가 40만 가구인데 60만 가구가 있어서 과잉 공급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기 순환에 따라서 내가 집을 사고 싶지만 돈이 없어서 못 살 경우에 집이 많이 져진다라는 거죠. 이건 과잉 공급이죠. 근데 내가 돈이 많은데 주택정책의 어떤 미비라든지 공급 물량의 조절 실패로 인해 갖고서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났는데 집이 일순간에 공급이 안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공급 부족의 현상을 생기지 않겠습니까? 결국에 뭐냐면 주택이 많이 지어지느냐 적게 지어지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경기 상황이 어떻게 풀리느냐에 따라서 반영되는 수치에 따라서 우리가 자꾸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집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공급 부족의 문제는 경기 변동에 따라서 언제든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 그거에 아니 근데 제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부동산 모든 이슈들이 다 조금 연결이 돼 있어서 당연히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저 얘기가 나오지만 질문을 너무 크게 주시니까 다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얘기 나오다 공급량 이야기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다시 좀 돌아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아까 곽장석 대표님께서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재건축 이 지금 단지에 살고 계신 분들이나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유예제가 이제 끝나고 다시 부활이 되는 상황이 조금 안 좋은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말 다시 초과이익 환수제가 시행이 된다면 시장에는 좀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될지도 궁금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말씀하시죠. 먼저 하시죠. 뭐 늘 먼저 하셨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으니까 이번에 곽 교수님 먼저 하시죠. 이제 유예 안 하고 일몰됐을 때 이제 문제인데. 지금 이제 올해 연말까지 어쨌든 관리처분 인가 신청을 해서 좀 뭐 노화의 방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이제 타게 되면은 살아나요. 근데 초과이익 환수제가 딱 걸리는 순간에 상당히 골치 아파집니다. 이 재건축을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초과이익 환수 당하죠. 양도소득세 내야죠. 그러면 원래 어디서 돈을 들고 사업하는 거 아닌데 준공 시점에는 어디서 돈을 끌어와서 이 환수금을 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추진되기가 힘들거든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때문에 문제라는 얘기죠.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추진이 안 된다고 확정이 되면 당연히 내년 초에는 급매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해서 막 급매물이 쏟아졌는데 만약에 또 뭐 국회에서 이거는 다시 유예시킨다거나 초과이익 환수를 폐기시킨다면은 정말 바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가서는. 그렇죠. 이렇게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에 따라서 시장이 이렇게 교란돼서는 안 됩니다. 안 되죠. 시세라는 거는 얼마든지 유동적이에요. 저는 시세를 통계를 만들어 본 사람이라 알지만은 그 당시의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건데 시세가 좀 올랐다고 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정말 운에 달리는 거예요. 시세가 오르는 시기에 재건축을 준공되는 시점에 오르는 단지는 초과이익을 잔뜩 환수당하고 안 오르는 시기에 준공되면은 그 시장 흐름까지도 조합원들이 다 파악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이런 모순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어쨌든 일몰이 된다면은 내년 초에는 좀 급매가 쏟아질 수 있고 그게 어떤 면에서는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렇죠. 보여집니다. 네. 네, 뭐 일단 뭐 급매물이 쏟아진다. 뭐 궁극적으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노화의 방주 좋았습니다. 그 노화의 방주 말이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 재건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건축이 추가 부담금의 문제는 이제 지역이 일부 아까도 말씀드렸죠 국한돼 있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시행을 되든 안 되든 별로 관심 없는 지역이 있고 강남이나 서초처럼 이제 많이 올라간 지역들에서는 재건축에 따르는 추가 부담금이 진짜 계산을 해도 수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야에서 그런 분들은 빨리 관리처분 계획을 받으려고 이제 많이 추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올 그 관리처분 사업 시행 인가서부터 관리처분 계획까지 서울시의 그 평균 통계를 보면 한 48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그 1년 안에 이제 만약에 그거를 못했을 경우에는 그 실망감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매물도 많이 나올 수 있고 가격 하락도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추진을 했다가 이제 만약에 못하게 됐을 경우에 또 상호 비난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단지 내에서 어떤 분열의 어떤 양상도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우리가 우려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 뭐 얘가 간간히 섞여 나오긴 했는데 두 분이 생각하신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가장 큰 문제점이 어떤 거라고 판단이 되십니까?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시가과세, 미실현 이익 과세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낸다는 거는 양도해서 차익이 생겼고
돈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들어온 돈을 가지고 세금을 내는 거는 그 세율이 적든 많든 간에 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냥 시세가 올랐다, 가격이 올랐다, 아직 들어온 돈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디선가 돈을 끌어다 와서 그 돈을 내야 되는, 환수금을 내야 되는 이런 큰 문제점이 그렇죠. 생기거든요. 그럼 사업을 추진하기 힘들게 되고요. 지금 현재 서울 시내만 보면은 뭐 이렇게 2018년 이후에는 3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가 한 향후 20년간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게 됩니다. 예. 이렇게 낡은 아파트들이 이렇게 되면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하면은 부활되면은 사업 추진 못한다고 봐요. 이거는 뭐냐면 이 서울 수도권에 빠른 속도의 슬럼화를 갖고 올 거라는 거죠. 이런 제도 때문에. 안 할 거니까. 그런 그렇죠. 것들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중과세 문제예요. 지금 뭐 지금 조례는 일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돼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초과이익 환수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발생되는 양도세에 대해서 부담금도 내고 양도세도 내는. 그래서 예컨대 한 100% 올랐는데 이거 다 내고 나면요, 은행 이자 빼고 나면 오히려 손해 볼 수 있는 이런 이중과세 논란,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양도세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데 당시 2006년도에 집값이 너무 좀 많이 뛰었기 때문에 좀 무리한 제도가 아닌가, 저는 폐지해야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곽 대표님보다는 조금 이제 반대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미실현 이익에 따르는 과세라는 부분이 좀 유연적인 여지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분에 따르는 이제 양도세와 이제 상관관계를 봤을 때 이제 이중과세라는 부담이 있다라고들 얘기하는데, 이제 그거는 제도적인 개선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주택 가격을 잡고 재건축에 대한 어떤 규제를 하기 위해서 이 법이 만들어졌다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 재건축 추가이익 환수제는 어떤 주택의 공익적 기능을 담보한 것이고, 무리한 재건축의 남발, 그리고 지역적인 그 재건축 부분에 따르는 혜택, 또 세대 증가수에 따르는 공공시설의 부족과 인프라 시설의 부족에 따르는 재원 마련의 목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50%를 가져가고 나머지 30%와 20%는 지자체와 시군구에서 가져가서 그것이 주택법에 따른 어떤 지역 개발이라든지 공공 인프라 시설을 갖춰주는 그 재원을 마련한다라는 취지도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한 단지의 재건축 단지에 있어서의 어떠한 그 수의 이익을 좀 나눔을 하자라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제도는 유지돼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중과세에 따르는 이중부담이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분양권 쉽게 해서 입주권을 전매하고서 나가신 분들은 지금 현재 부과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사용 승인, 준공 시점에 소유를 하고 있는 조합원이 결국에 부담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개선을 해서 제도의 폐지보다는 제도를 좀 점진적으로 재시행이 만약에 된다라면 좀 더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실제로 대상이 돼서 이제 부담금을 부과하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양도세와의 관계를 좀 조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실현 이익을 현 시장에 맞게끔 해주자라는 거죠. 뭐냐면 이거는 이제 1억 1천만 원, 최대 1억 1천만 원은 2천만 원 플러스 1억 1천만 원 초과금의 50%를 부담하거든요. 그러니까 1억 1천만 원이 너무 낮다라는 거죠. 뭐냐면 10년을 기산으로 보면 쉽게 얘기해갖고서 강남 같은 경우는 한 5억 가까이 상승했단 말입니다. 그럼 5억에서 우리가 다른 거 계산 복잡하지 않게 하더라도 2억 5천만 원에 쉽게 얘기해서 50%, 초과분 1억 1천만 원을 뺀 3억 9천만 원의 50%를 내야 되니까 그 과세 부담이 사실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합원이라 그래서 다 돈이 있는 건 아니죠. 내가 한 집을 가지고서 그 집만 갖고 지금까지 와서 재건축 하나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유예가 조금 없다라는 거죠. 배려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배려들을 조금 도입을 해서 안에 어떤 입법적 미비를 개선한다라면 제도 자체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 입법적 미비가 고쳐질까요? 지금 말씀하셨던 게. 저는 근본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자, 준공 시점에 시세가 올랐어요. 그래서 초과이익 환수금을 냈어요. 그리고 1년 후에 경기가 나빠져서 집값이 폭락해버렸어요. 그렇죠. 그럼 뭐냔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그래서 시가과세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다시 제고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제도의 공공성이라든지 지금 이제 우리 곽 대표님은 이제 쉽게 얘기해 갖고서 이제 극단적인 상황을 좀 말씀드린다고 하는데,
뭐 강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건축 초과 이익 부담금이 강남 지역에 거의 집중될 거고 아마 그것이 강북의 부동산 가격이 또 올라가고 강북의 재건축 시장이 탄력을 받게 된다 그러면 아마 강북도 대상이 될 수 있겠죠. 네. 결국에 대상이 되는 그 지역에서 그 지역에 따르는 그 부분에서 이제 부담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부담되는데 뭐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미실현 과세는 종부세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적정한 선에서 유지가 된다면 저는 좋다라고 봐요. 그러니까요. 저도 말씀드린 게 이 법 목적은 얼마나 좋습니까?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 통합의 이루어짐을 그 목적으로 한다 그러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의 보완이나 정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거는 뭐 지금 곽 대표님이 얘기한 의견이 있을 거고 지금 이재문 선생님이 얘기하신 의견이 있을 거고 시장의 반응이죠. 예, 시장의 반응인데 이게 너무 극한 대립을 보일 수 있는 그러니까 보완의 완충을 전혀 안 해놓은 상태에서 일단 무조건 지르고 보는 거죠. 그리고 2006년, 7년, 8년 그때도요. 지금 극단적인 조세 저항까지 있었고 쉽게 얘기해서 극한 대립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표현을 하셨는데 실제 그랬거든요. 7년까지 가격 계속 올라가다 뚝 떨어졌거든요. 그럴 때 만약에 이게 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해당 단지라고 한다면 그거는 저도 말이 안 된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어떠한 정책을 위반할 때 뭐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환수한다 이런 조항을 집어넣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결국에 뭐냐면 시장의 반응에 따라서 가격에 등락폭이 있다라는 거는 뭐 시장의 자연 논리라고 저는 보고 제도 자체에서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만든다 그러면 그 제도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면 조세를 조세는 아니지만 부담금을 받았다 환수하고 받았다 환수하고 이거는 좀 아니라고. 네, 그 와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좀 드는 생각이 이제 집값이 올라가지고 환수제를 내고 이 다음 연도가 됐는데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하락을 했다. 네. 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그러면 그 아파트만 하락한 게 아니고 전체 부동산이 다 하락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것도 시장의 논리로 좀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익이 생기는 곳에 이익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내면 된다는 거예요. 네. 가격이 오른 게 이익이 발생됐다고 보는 시각 자체가 저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네, 오늘 이 얘기를 하다가는 정말 끝내지 못하고 계속 이야기를 할 것 같아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 이렇게 양측 의견이 좀 다른 의견들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해 보실 수 있는 시간 세미나로 준비해주고 계신다고 하거든요. 자, 곽창석 선생님께서 좀 안내해 주실까요? 예, 금요일 날 그 오후 2시부터 한 2시간 정도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 뭐 나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거기에 대한 뭐 답변도 드리고요. 또 오늘 이번 세미나 주제는 이제 차익형 부동산이냐 수익형 부동산이냐 어떤 게 어떤 사람한테 더 어울리는 옷이냐 이런 거에 대한 주제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새남자의 부동산 이야기는 언제나 이렇게 흥미진진한 이야기 들고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재문 소장 그리고 곽장석 대표, 이진우 단장과는 인사드리고 저는 잠시 후에 또 투자 가치 높은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남자 세 분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